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메리카 대륙이 꿈의 땅이 아니라 어디서나 그렇듯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풍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새로운 삶을 이어온 땅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성우로서 34년의 방송 생활 후 2007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주하게 됩니다. 2007년도부터 애틀랜타 중앙방송 이향숙의 세상의 모든 아침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룰루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시낭송방 강의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KBS 성우 최우수 연기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2016년 애틀랜타 문학상 수필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블루 스타킹, 지은이는 이향숙, 발행은 해드림 출판사입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지내다 문득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 잊고 있던 시간 속 사람들이 손짓한다. 여태 내 두 발이 온전히 땅에 닿지 않는지 한 발은 허공을 차며 수시로 헛발질을 해댄다. 내게 글을 쓰는 일은 어쩌면 그 헛발질로부터 비롯되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이곳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내 안에 결핍을 채운다. 더러는 내 안의 불안을 날숨에 섞어 내보내며 평온해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글을 쓰는 촉발제가 되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성우 이향숙 저자가 이번 에세이집 블루 스타킹을 펴내며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아, 내가 사는 지역은 비교적 오래된 동네이다. 자연을 보호하고 초기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 집의 나이도 40살 이상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그레이 피플들이다. 물론 옛 주인이 떠나고 바뀐 주인이 리모델링해서 달라진 집이 간혹 있는데 그들은 대체로 그레이가 아닌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집의 경우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애초에 가족이 오래 살겠다는 생각으로 심플한 구조이지만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 돼지 삼형제의 집을 비유하자면 첫째의 지푸라기 집, 둘째의 나무집, 셋째의 벽돌집 중 나무집에 속하지만 그 나무 외벽이 건축 제목으로 유명한 삼나무에 속하는 시더우드로 지어졌다. 시더우드는 은은한 향기를 머금고 있고 내구성이 좋아 외벽 마감재로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 집에서 딸을 낳고 그 딸이 자라 시집을 간 후 부부는 3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떠나 조지아 북쪽에 호수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갔다. 우리 부부도 아들을 결혼시킨 후 살던 집을 떠나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집안 곳곳에는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가장의 마음이 묻어 있다. 마당에도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새 집을 몇 군데 비치해 놓았다. 마당의 수도꼭지는 새 모양으로 새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한 세심한 배려의 손길이 보인다. 그 30년의 세월 동안 집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서 이 집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떠난 집주인과 바뀐 새 주인의 정서가 통하는 건 우리나 그들이나 그레이 피플족이라 그런 걸까? 동네의 역사처럼 함께 나이 먹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다 보니 사슴이나 다람쥐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각종의 다른 새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동네 이름인 위플윌은 새의 이름이다.
여름날 늦은 오후가 되면 나무에서 중저음의 소리로 노래를 하는 새가 바로 그들이다. 한 녀석이 노래하면 저쪽 어딘가에서 답가를 하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소리 탓인지 하이 소프라노의 제잘거림보다는 점잖고 중후에 격조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는 다시 비슷한 기후를 찾아 남쪽으로 날아가는 모양이다. 가끔은 부엉이가 날아와 낮 동안엔 그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도 잘 안 보이는지 내가 사진을 찍는 동안 포즈를 취하며 웃는 듯 하다. 그러다 한밤중엔 개가 짖는 것과 같은 리듬감으로 노래를 한다. 그러면 잠자던 동네 개들이 한꺼번에 합창하며 이방인이 내는 소리에 경계태세를 갖춘다. 부엉이는 부엉부엉 운다고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사 온 다음 해엔 딱따구리가 바쁜 고갯짓을 하며 나무에 구멍을 내다 날아가곤 해서 디즈니 영화에 귀여웠던 이미지를 싹 다 날려버리기도 했다. 골목을 들어오는 첫 번째 집엔 그레이 커플과 블랙의 늙은 개가 살고 있다. 주말이면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이는지 주차 공간이 비좁아 보인다. 그 노견은 주인과의 유대를 자랑하며 여주인과 1시간이 넘는 긴 산책을 거의 매일 하며 지낸다. 그 집엔 농구 골대가 설치돼 있고 아마도 손주쯤으로 보이는 큰 소년이 혼자 공놀이를 하는 걸 덜어 보게 된다. 약간 장애가 있는 그 소년은 혼자 공놀이를 하지만 행복한 얼굴이었다. 코너를 돌아가는 집에는 아이들 키울 때 필요했음직한 원두막이 긴 사다리 계단 위에 있어서 동화 속 이야기가 나움직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계단을 오르내리던 아이들이 자라 각자의 생활로 떠나버렸나 보다. 열심히 마당에 화초를 가꾸는 넉넉한 여주인과 은퇴 후 스쿨버스 기사 일을 하는 그레이 콧솜을 기른 남자 주인만이 그 집을 소유하고 원두막은 방치되어 있다. 산책하며 그 계단을 올라가 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 적도 있지만 남의 집을 침범하는 일은 트레스패스로 위중한 범죄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갖은 상상의 그림을 그 이외에 붙여 동화 한 편을 만들며 지나치기만 한다. 이제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리아 얘기를 하려 한다. 리아는 미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이쪽으로 건너온 자그마하고 귀여운 필리핀 여자다. 남편은 마르고 키가 큰 편이지만 작고 통통한 리아는 유난히 까만 눈동자가 빛이 나는 아시안이다. 둘 사이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이콥이라는 사내아이가 있다. 그 집은 제이콥의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고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제이콥의 할머니는 그간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나이 들며 특별한 관리도 받을 수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너싱홈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이 몹쓸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싱홈을 위험하게 만들자 아들이 집으로 모셔오게 된 것 같다. 아마도 할머니에겐 그 집 구석구석 어린 아들을 키우던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서렸지 않을까. 그 할머니는 아들처럼 마르고 키가 커서 모자가 붕어빵처럼 판박이다. 이제는 연로해서 걷는 일도 힘들어 보이는데 매일 아침과 오후 2차례씩 며느리인 리아는 보행 보조기구를 잡고 걷는 시어머니를 바로 옆에서 케어하며 산책을 하게 한다. 한 걸음씩 떼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노인과 보조를 맞추느라 자신은 노인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폴짝폴짝 뛰며 걷는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이 제이콥은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엄마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제이콥도 학교를 쉬고 비대면 수업을 하겠지만 스쿨버스를 타던 시간에는 상큼한 걸음걸이로 우리 집 앞을 통과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아들을 기다린다. 아들이 내리면 아들 가방을 자신의 등에 메고 손을 잡고 팔랑거리며 우리 집 앞을 통과해 자기 집으로 걸어간다. 자주 보는 모습인데 늘 발걸음이 경쾌해 보였다.
그런 발걸음은 행복이 묻어나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걸으면 행복해질 것 같았다. 옆에 사는 이웃이다 보니 서로 알아볼 일이나 도움 줄 일들이 생겨서 리아와는 길지 않은 대화를 가끔 나누게 되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한국 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사과 한 상자를 사서 리아네에 갖다 주었다. 아예 차를 그 집 앞에 대고 사과 상자를 들고 들어가 전해주느라 크리스마스 카드도 쓰지 않은 채였다. 새해 아침에 리아가 선물 보따리를 우리 집 현관 앞에 가져다 놓았는데 하트 모양의 쪽지에 테니스 리아 제이콥 가족으로부터 라고 쓰여 있었다. 사실은 그때 리아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간 제이콥의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리아로 부른다. 준비한 메시지 한 줄 없이 사과만 덜렁 들고 간 내가 좀 부끄러웠다. 사실 속내는 먼 동양의 나라에서 시집와 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잘 보살피는 그녀가 예뻐서 뭔가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내가 짧게 뱉은 메리 크리스마스란 한자 한자마다 내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데니스의 아내 제이콥의 엄마인 그녀 리아는 이제 동네 친구이다. 모국을 떠나 이국에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다른 이유를 품고 있다. 일일이 다 드러내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오게 되었을 것이고 꿈을 갖고 떠나오기도 했을 것이다. 수없이 많은 각자의 사연들을 다 알 수 없다 해도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한쪽에 지워지지 않는 멍처럼 남아있는 건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국 땅에서 부딪히며 일궈야 하는 시간을 겪다 보면 외로움이나 서러움을 토로할 곳이 없을 거라는 점도 아마 같지 않을까. 이런 동병상련의 감정 외에도 무수히 견뎌야 하는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이다. 거북은 해변 모래 안에서 부화하지만 곧바로 바다를 향해 간다고 한다. 캥거루는 태어나자마자 어미 가슴에 새끼 주머니가 제자리인 걸 알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귀소 본능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늦은 나이에 이곳으로 온 나도 다른 문화 안에서 적응하는 게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절절하게 나를 괴롭힐 때 바다 건너 나의 모국으로 향하는 마음이 온몸이 그리움에 젖는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손주는 아마도 나와는 달리 이 땅의 주인이란 의식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에게 붙어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말로 코리안의 기질을 잊지 않길 바란다. 리아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해본다. 제이콥의 엄마로 데니스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태어난 그녀의 아들 제이콥은 모국을 떠나 그리움 없이 온전한 이 땅의 사람으로 살길 바랄 것이다. 잃지 않기를 또 바랄 것이다. 이제 마당을 건너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그저 하이를 외치던 나는 다정하게 리아 하며 미소를 보낸다. 초록요정 압생트. 내 친구들과의 카톡방에서 우리는 서로 별명으로 부른다. 우리만의 약속으로 나는 초록요정의 준말 초요로 불린다. 내게 과분한 예쁜 이름이라면서도 속마음으론 참 좋다. 내가 언제 또 요정이라 불릴 수 있겠냐는 말이지. 이 단톡방 친구 중에 가히 장면가라 할 수 있는 반짝 아이디어 메이커 써니가 있다. 내 이름의 발달은 무슨 얘기 끝에 고우도 마셨고 랭보도 마셨다는 압생트를 내가 시음해 보았다는 패기완성한 고백에서 비롯되었다. 압생트는 바로 초록요정의 술로 불리기 때문이다. 한 10년 전쯤 지금보다도 패기가 좀 더 왕성했던 시절 압생트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 호기심이 생겼다. 아직도 우리가 다 존경에 맞지 않는 예술가들이 한때 그 술을 마시며 예술호를 불태웠다는 전설적인 술이기도 하고 60도 이상의 도수를 자랑하는 독주라 더러 환각 작용까지 일으켰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다. 서유럽이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벨르 오포크 피리어드를 지내던
그들은 아마도 어떤 자극적인 아이콘을 원했던 걸까? 온갖 종류의 술이 집 앞에 있는 리커 스토어가 마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곳을 방문해 찾아보기로 맘먹었다. 1800년대에 처음 상품화되었고 미술, 문학, 패션을 주도하던 예술가들에게 강력한 자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압생트를 기억하며 최근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설명을 길게 프린트한 루시드란 이름의 압생트를 추천해 주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루시드는 62도의 높은 도수를 자랑하며 초록 요정의 술답게 어두운 카키색 병 위에 초록의 글씨로 술 이름을 디자인해 세련돼 보였다. 불길이 가까운 곳에는 두지 말라는 경고문도 쓰여 있다. 물론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시는 방법도 특별해서 술을 부은 잔 위에 특별한 모양의 구멍들이 뚫린 스푼을 올리고 각설탕을 담는다. 거기에 얼음물을 천천히 방울방울 떨어뜨리며 각설탕을 녹여 마시라고 소개해 놓았다. 이 드롭 방식은 프랑스식인데 수도꼭지가 달려있어 얼음물을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파운틴이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게 없으면 실험실에서 쓰는 스포이드를 대신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치 의식을 행하는 것 같은 절차를 밟으며 술을 마신다는 건 참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했다. 물론 스트레이트로 마시기도 하지만 속에서 불이 나면 얼음물로 식혀줘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보헤미안 방식이 있긴 하다. 이건 반대로 불을 붙이며 마시는 체코식이라고 한다. 어쨌든 내가 그 술에 흥미를 느끼고 마시는 시도를 해보았다는 고백을 한 후 초록 요정이라 불리기도 하고 악마의 술이라 불리기도 하는 압생트에 겁없이 덤벼들었다는 점을 높이사 내게 초열한 예쁜 별명을 주었다. 고흐의 그림과 피카소의 압생트 마시는 사람도 유명하지만 특히 빅토르 올리바의 1901년 그림인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에는 초록 요정이 테이블 위에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술 제조에는 향쑥, 살구씨, 회향, 아니스 같은 많은 허브를 향로로 썼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향쑥이라 내 이름의 향을 떠올린 장면과 써니의 결정에 정점을 찍으며 초록 요정, 초열한 별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닐까 싶다. 당대의 최고의 예술가들을 유혹한 술이라니 일명 사이버 예술가인 나도 한 번은 맛보고 그 정체를 알고 유혹당하고 싶었던 치기가 발동했던 것일까. 그러나 몇 번의 실험 정신으로 다가갔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혹에 빠지진 않았다. 어떤 유혹에든 잘 흔들리지 않는 불혹과 지천명까지도 지나버려 그런 흔들림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 안정적 나이대에 돌입해버린 걸까. 그래도 나중에 혹시 고흐나 랭보를 만나면 압생트로 반가움을 나눌 수는 있지 않으려나. 요즘처럼 집콕의 시대에 이 카톡방이란 대화의 통로는 가끔 숨통을 터주기도 한다. 만나지 않더라도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취미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서다. 좋은 아이디어는 나누어 갖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나 가끔 수도 없이 울려대며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는 경우엔 난감해지기도 한다. 사는 일이 어찌 늘 입맛에 똑 떨어지게 맞기만 할까. 새로운 콘텐츠가 하나씩 더 생기면 그만큼 바빠진다. 어느 땐 모든 것으로부터 잠수타고 싶어지기도 했지만 요즘엔 이 거리 두기의 작전 때문에 자꾸만 반대급부인 거리 좁히기를 원하는 청개구리의 심리가 발동될 때도 덜어 있다. 긴 터널을 조용히 지나려 했으나 길어지는 터널의 끝이 어디쯤이려나 하는 걱정에 몸부림이 일어난다. 어느 땐 갑자기 천둥소리를 내며 퍼붓는 빗소리조차 반가울 때도 있고 누군가 열심히 만든 한 편의 영화가 몹시 감사하기도 하다. 무엇보다 음악의 힘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다. 어떤
자극이 그리울 때, 영감이 필요할 때, 유럽의 예술가들이 선호했던 압생트처럼 지금은 강력한 뭔가를 원하는 심리도 생긴다. 많은 매체가 널려 있지만 날카로운 선택의 눈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젠가 재미로 보는 전생을 통해 나는 이 300년경 영국의 어느 지역에서 보석 디자이너였다고 한다. 그런 탓인지 유럽의 예술적인 환경에 끌리거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무래도 그 전생 탓인가 모르겠다. 한국에 있을 때도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고 커피나 영국제 티에 마음을 뺏기기도 했으니 전혀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전생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라도 연계를 해보는 재미는 나쁘지 않다는 게 내 지론이다. 언젠가 예술가인 나는 어떤 술이 가장 좋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도 모르게 코냑을 외쳤다. 내 일생 단 몇 번밖에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그 몇 번은 감동이었다. 우선 코끝에 와닿는 향의 유혹에 빠진다. 혀에 담기어 굴리며 느끼는 짜릿함도 역시 매혹적이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매력은 코냑과 함께한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순간 코끝에 아직도 맴돌고 있는 그 향을 느낀다는 것이다. 내 경험에서 온 것이라 늘 자신 있게 이 과정을 설명하며 코냑 예찬을 했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슬며시 자신이 없어진다. 남편과 내가 애주가라 해도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그저 자주 만나도 부담이 없는 소주나 맥주, 막걸리가 만만하다. 그러나 어쩌다 특별한 순간 만나 특별한 부류처럼 만들어줬던 코냑이라 그에 대한 각별한 기억이 만든 오류가 아니길 바란다. 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리라. 그리고 이왕 초록 요정이 됐으니 압생트도 다시 한번 모든 절차와 예의를 다해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리라. 민트와 나임을 섞어보라는 권유도 잊지 않고 말이다. 긴 집콕의 시간을 이렇듯 별스러운 것들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울해하기보다 기분 좋은 기대를 만들어보자. 답답한 시간엔 무작정 걸어보자. 평범했던 일상이 주지 못했던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보는 통로를 개척해 신박한 발상들로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보자. 이런 저런 생각들로 나를 위로해 본다. 초유로 불러주는 친구들 덕분에 초록색 요정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있다면 우리 압생트로 함께 건배하는 의식을 치러봄이 어떨까? 슬픈 듯 슬프지 않은 슬픈 것 같은 이별.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란 노랫말은 어쩐지 신선했다. 물론 제목은 심플하게 썸이다. 확실한 감정은 아니고 애매한 듯 할 때 썸 타는 것이라고 한다. 처음엔 뭐야? 참 요즘 아이들이란? 하고 반응했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이런 애매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흑벽이 분명치 않아 그런 듯 저런 듯 회색의 상황이 생길 때가 덜어 있다. 아니 꽤 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대입시켜보면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지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된다. 심지어 내 감정인데 지금 내가 슬픈 건지 덤덤한지 슬퍼지려고 하는 건지 혹은 슬픈 게 아니라 다른 쪽의 느낌인지 애매한 순간도 있다. 나이 들어가며 감정 표현을 막무가내로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나를 위한 변명일까? 특히 꽤 정이 든 누군가가 어쩔 수 없이 내 곁을 떠나야 할 때 더 좋은 날들을 기꺼이 빌어주는 게 어느 정도의 세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그건 마냥 슬퍼한 일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럼에도 헤어진다는 일은 어쩐지 허전하고 쓸쓸해서 슬픈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늘 순간만 사는 게 아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각자의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 헤어질 때의 섭섭함은 점차 희미해진다. 심지어는 잊고 살다 어느 날 문득 잊고 있는 나 자신이 약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떠난 친구에게 미안함을 감추기 힘들기도 하지만 또 소식 없는 친구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돌아보니 벌써 여러 해가 지나버린 일이 됐다. 이웃에 살던 나보다 한참은 나이 어린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처음 만남은 동네를 산책하다 드물게 만나는 한국인이라 서로 눈인사를 하고 그 다음엔 잠시 서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진 쿠키 씨는 영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시간이 맞을 때면 지난 영화들을 그녀의 집에서 함께 보기도 했다. 마침 그 시절 이향숙의 세상의 모든 아침이란 한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도 주기도 하고 각 요일마다 주제별 코너가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던 터였다. 결국 쿠키 씨는 금요일의 고정 코너 영화랑 놀자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둘이 영화 보며 놀던 시간을 청취자와 함께 나누는 방송을 하게 됐다. 그렇게 정든 친구가 떠난다니 많이 섭섭했지만 심사숙고 끝에 아이들의 미래나 가족들이 더 편해지는 쪽을 선택했을 거란 생각을 하면 기꺼이 박수로 보내야 했다. 떠나기 전 와인과 약간의 안주를 앞에 놓고 그녀의 식구와 함께 조촐한 이별식을 가졌다. 나는 그들을 위해 미당 서정주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될 수 있으면 슬프지 않게 눈을 감고 읊었다.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이 부부는 슬픔을 참느라 더 담담한 듯 뱉어냈다. 그 이별식의 대미를 장식한 노래는 그녀의 애창곡 말 달리자였다. 크라잉 넛이란 한국 인디밴드가 불렀던 곡을 쿠키 씨는 많은 상념들을 다 토해내듯 열창했다.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우후. 말은 되지. 말처럼 펄쩍펄쩍 뛰며 그 시기에 놓여있던 상황을 어서 벗어나고 싶은 듯 노래하던 그녀의 모습은 지금도 가끔 슬픈 웃음을 짓게 한다. 그래, 바로 우프다란 표현이 딱 들어맞겠다. 그녀의 가족이 떠난 뒤 얼마간 그 집은 비어 있었고 혼자 동네를 산책할 때면 그 집 앞에서 저절로 발길이 멈춰지곤 했다. 어느 땐 들어가 보고 싶어지는 충동이 일기도 했다. 마치 선배님 하고 쿠키 씨가 뛰어나올 것 같아서. 사는 일이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행위로 채워지지만 대처하는 자세가 늘 익숙하지 않은 건 사람 사이에 놓이는 공간의 순도에 따라 달라지지 때문일까. 어떤 경우 순도 높은 순수한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다. 마치 그 만남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같은 순간이랄까. 아마도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순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혹은 지나치게 계산적이지 않고 세상 일에 여유를 갖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순수한 마음이 전해지는 걸 느낄 때 또 다른 행복을 만날 수 있다. 쿠키 씨와의 만남은 그런 행복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녀와의 이별은 마음 한구석에 상실의 아픔을 주기도 했다. 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관절에 둥근 굴을 넣어 관절이 사람처럼 움직여지는 구제 관절 인형 제작자이기도 했다. 그녀가 탄생시킨 인형들은 이름은 물론이고 자신의 옷과 가발과 액세서리까지 갖춘 아름다운 개체들로 작업의 마지막 순간엔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걸 지켜봤다. 그녀와 함께한 어떤 시간들은 감정의 정화 작업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야말로 순도 높은 순간들이었다. 썸의 가사에 이별을 대입시켜 본다. 슬픈 듯 슬프지 않은 슬픈 것 같은 이별. 내가 그녀의 가족을 보낼 때 느낀 건 어쩌면 바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앞으로 펼쳐질 그 가족의 미래를 위해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이별의 아픔이나 슬픔을 대신해야 하는 어쩡쩡한 내 모습이 말이다. 마찬가지로 만남의 순간도 그 가사처럼 바꿔보았다.
유쾌한 듯 유쾌하지 않은 유쾌한 것 같은 만남이 되겠다. 그건 왠지 별로다. 만남은 적어도 유쾌하기만 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쿠키 씨를 만났던 모든 순간처럼 어느 날 문득 떠올랐을 때 따뜻한 여운을 줄 수 있고 무심코 지나쳤던 시간 안에서 그때는 눈치채지 못한 감동을 던져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저자와 고개를 끄덕이는 공감을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역 도서관에서 대여하시거나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 이향숙 에세이의 블루 스타킹을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